초원의 정복자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무릎 꿇리며 역사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최대의 영토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다이비엣, 지금의 베트남이죠. 몽골의 목표는 다이비엣의 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송을 포위하기 위한 잠시 들르는 길목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죠. 몽골 최고의 명장 수부타이의 아들인 우량카다이가 지휘봉을 잡았고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며칠 안에 수도를 함락시키고 다음 전쟁터로 나아간다. 이것이 몽골군의 당시 기세였죠.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베트남의 황제전 타이통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 기병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마의 기동력도 병력의 우위도 모두 무력화시킬 단 하나의 전략을 꺼내 들었죠. 그것은 수도를 버리는 용기이자 단 한 톨의 곡식도 남기지 않는 잔혹하리만큼 치밀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만약에 최강 몽골군이 오만함을 버리고 베트남의 전략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졌을까요? 몽골의 전설적인 명장 수부타이의 아들 우랭카다이와 베트남의 명장 쩌능다오가 맞붙은 운명의 첫 번째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58년 우량카다이는 3만 기병대를 이끌고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로 진격했습니다. 몽골군이 베트남의 국경을 돌파하는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했죠. 우량카다이는 베트남의 군대가 정면 승부를 회피하며 길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탕농, 오늘날의 하노이에서 보급품을 노획하여 남송으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진격 소식이 다이비엣 왕국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죠. 몽골의 파죽 지세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 악명 높았고 정면 승부는 곧 멸망을 의미했으니까요. 신하들은 수도 탕농의 성문을 굳게 닫고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쩐타이똥 황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몽골의 전투력은 기동력을 활용한 기마술과 현지 조달 보급력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쩐타이똥은 신하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 하노이를 버리고 적을 굶겨 죽이는 전략인 청야전술이었죠. 쩐타이똥은 항복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며 우리의 승리는 칼이 아닌 전략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외쳤고 쩐타이똥은 국민과 군대를 향해 수도를 버리는 것이 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님을 설득하며 전 국민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비장한 결단이야말로 훗날 몽골을 3번이나 물리친 베트남의 불굴의 의지가 싹튼 순간이었죠. 우량카다이의 몽골군은 단 며칠 만에 수도 탕농 성벽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베트남군과 성벽을 사이에 두고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몽골군이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도시, 그리고 굳게 닫힌 가옥들 뿐, 심지어 황제가 있어야 할 궁궐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 아니면 이것은 함정인 건가? 우량카다이는 오만한 승리의 깃발을 황궁에 꽂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쩐타이뚱 황제가 단행한 청야 전술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고 몽골의 보급 시스템을 향한 계산된 전략적 공격이었죠. 몽골의 기동전은 적을 만나 싸워야만 식량과 보급품을 노획하며 유지될 수 있는데 쩐타이뚱은 이 몽골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전략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쩐타이뚱 황제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베트남 국민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몽골군이 지나올 모든 길목의 도시들, 특히 베트남 북부의 비옥한 홍강의 삼각주 지대에 있던 농가 밭의 식량을 모두 불태웠고 국민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숨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논밭은 몽골군의 군마를 먹여 살릴 유일한 자원이었지만 그들은 타다 남은 잿더미밖에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몽골군이 지나칠 도시와 마을의 우물에는 흙과 돌을 채워 메워버렸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물은 곧 질병을 의미했기에 이는 몽골군에게 매우 치명적이었죠. 게다가 물이 있을 법한 강 지류에까지 독성식물을 풀어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몽골군은 수도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모금의 깨끗한 물이나 식량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오염된 강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몽골군의 몸은 낯선 아열대 기후와 풍토병에 걸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을 보며 그들은 베트남의 땅을 정복지가 아닌 저주받은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치밀한 전략 앞에 최강의 몽골군이 환경과 질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쩐타이통의 두 번째 지시는 직접적인 보급로 차단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장군 파뭉스라오 등에게 소수의 최정예 기마부대를 맡기고 후방으로 우회하여 몽골군의 보급부대를 괴멸시켰고 노획한 식량은 바로 불태우라 명령했습니다.
몽골의 오만함으로 인해 방심하고 있던 후방 보급대는 베트남의 정예 기병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보급품마저 잃은 몽골군은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상태로 전방의 지원을 기다려야 했죠. 후방의 상황이 보고되면서 우량카다이는 진격을 계속해도 점령지에서 식량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산속에 숨어든 베트남 국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의병을 창궐하였고 몽골군의 소규모 보급 라인을 원활하지 못하게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농민이었다가 전사가 되는 베트남 특유의 게릴라 전술을 펼쳤죠. 몽골군이 잠시 흩어져 식량을 수색하려 할 때마다 베트남 민병대는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고 밀림과 습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몽골은 전방위적인 생존 공격에 시달렸고 베트남의 지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만한 몽골군은 이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환경과 굶주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직면한 겁니다. 수도 하노이를 점령하고 황제를 쫓아서 남하한 몽골군의 상황은 몽골의 역사서인 원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몽골군은 군량이 다 떨어져 말을 잡아먹고 버티는 지경이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보급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병들거나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휘관 우량카다이는 병사들에게 말이라도 잡아먹으라 명령하면서 버텼지만 결국 우량카다이는 수도 탕릉을 점령하고 9일 만에 철수하는 굴욕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골군에게 있어 이것은 치욕적인 패배 선언과 다름없었죠. 몽골 최강의 명장 수부타이의 아들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몽골의 촉망받던 사령관이었던 그는 결국 성과도 없이 퇴각을 명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퇴각 경로는 베트남에겐 예측 가능했죠. 쩐타이퐁 황제는 몽골이 보급 문제로 반드시 돌아갈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퇴각로에 군대를 배치시켰습니다. 몽골군의 퇴각로는 강을 끼고 있어 기병이 이동하기 어려운 동보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훗날의 베트남의 영웅 전응다오 장군이 베트남 정예 부대를 이끌고 몽골군을 기다렸습니다. 이 전투는 지친 몽골군을 향한 베트남의 치명적인 복수전이었습니다. 동보도에서 몽골군이 강을 건너려 직결했을 때 전응다오가 이끄는 베트남군이 강 양쪽에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의 주력 기병대는 굶주림에 크게 약화된 상태였고 더 이상 전투할 의지를 잃은 상태였죠. 더군다나 몽골 기병대는 좁은 강변과 물가에서 특유의 기동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보병대와 군수들은 지형지물을 활용하며 몽골군을 압박했고 전응다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몽골군을 맹렬히 공격했죠. 그의 공격은 단순한 반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철수하는 적을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완전히 섬멸하려는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의 의지와 같았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서 대올사기전서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이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말들과 무기를 강물에 버리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수부타이의 아들 우량카다이가 무기와 말까지 포기해야 했던 것은 몽골군의 자존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고 이 패배는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한 치욕으로 여겨야 했죠. 몽골 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를 빼앗고도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1차 침공은 몽골에게 베트남은 더 이상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죠. 반면 다이비엣 왕조는 수도를 버리고 후퇴하는 청야 전술과 국민들이 단합하면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쩐타이풍 황제의 과감한 결정은 훗날 전응다오 장군의 활약으로 베트남을 구하게 되는 위대한 영웅을 탄생시키는 첫걸음이 되었죠. 결국 1258년의 패배의 소식은 훗날 몽골 제국의 최고 권력자 쿠빌라이 칸에게 보고되었고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 동남아의 작은 나라에게 패했다. 라는 결과는 쿠빌라이 칸에겐 치욕적인 패배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다시 남쪽 지도를 향했죠. 1285년 쿠빌라이 칸은 1차 침공의 3만 병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소 10배 이상인 약 30만의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으로 재침공하도록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지휘관으로 아들 토곤 왕자를 보내며 단순히 병력만 늘린 것이 아닌 1차 침공에서 당했던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급과 해군까지 완벽하게 보강한 2차 침공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역시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1차 침공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이 숙명적인 재대결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많은 신하들은 이번에 대규모 몽골의 2차 침공에 겁을 먹고 황제에게 항복하기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죠. 이때 베트남의 총사령관인 전설적인 명자 전응다오 장군이 전면에 나섭니다. 곧장 전응다오는 망설이는 황제에게 나아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항복을 결정하셨다면 우선 신의 목부터 베고 그 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리십시오.
결국 황제는 쩌능다오에 꺾이지 않는 의지에 다시금 항전을 결심합니다. 쩌능다오는 곧장 베트남의 모든 산과 강을 살피며 몽골군의 2차 침공을 맞이할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고 있었죠. 다음 편인 몽골의 베트남 2차 침공 편에서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돌아온 몽골 제국과 베트남의 전설적인 영웅 통사령관 쩌능다오의 몽골과 베트남의 운명을 건 전투가 펼쳐집니다. 과연 베트남은 거대한 몽골의 침공을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